부산의 열정적인 응원 문화를 더 생생히 체감할 수 있는 부산의 독창성을 반영한 형태의 구장을 만들어 여러모로 판결을 존중하면서 또 제 스스로 부득의 소치를 또 느낍니다. 양인으로 돌아서 부산 교육의 미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2024년 마지막 방송. 오늘은 지난 한 해 부산 교육 문화계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봅니다. 돈 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는 부산 유료도로 현황, 그리고 가난한 도시 부산의 현실도 짚어봅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2024년 올 한 해 부산의 교육과 문화 쟁점들을 부산시의회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죠. 김창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이시죠. 송현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부산 교육 얘기 해볼 텐데요. 자, 두 분께 올해 부산 교육계의 잘한 거, 아쉬운 거 하나씩 말씀 부탁드린다면. 예, 24년도는 부산교육청이 힘껏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아침 체인지부터 시작해서 학력 신장을 위한 학력 체인지, 그리고 늘봄, 그리고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학교 행정지원본부 같은 신규 사업들을 열심히 또 진행해 왔고, 그걸 통해서 교육부 주관 시교육청 평가를 23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 청림도 평가에서도 23년, 24년 우수한 성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소통 부재로 인해서 교육적 청사 이전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 먼저 홍보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조금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2년 반 동안 우리 교육을 끌어왔던 교육의 수장이 이번에 부재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좀 있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쉬웠던 점은 그 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어떤 추진 속도, 그리고 김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늘봄 학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행정 업무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준비 부족, 그리고 그 돌봄 교실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안내 부족, 이런 부분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성과라고 한다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부산시 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부산형 늘봄 학교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또 걱정되는 거는 내년에도 혹시 그러려는가,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저출생으로 인하여 23년도에 전국적으로 신입생이 없던 학교가 157개 학교였습니다. 네. 부산도 진구에 한 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었고요.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1인 또 입학식이 있는 학교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25년도는 사실상 아직까지 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10명 미만의 신입생이 있던 학교가 23년도에 16개, 24년도에 21개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25년도에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작년 부산시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은 부산 지역 초등학교 21곳이 올해 신입생 10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학생 감소의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저출생 여파이고요. 인구 소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산, 육아, 교육 등 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겪는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해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부분이 부산형 늘봄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늘봄 학교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산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부산형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돌봄, 보살핀 늘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25년도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보살핀 늘봄을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 네. 또 하나가 부산 학력 신장 지원 시스템. 이게 이제 그 도입이 되어 갖고 시행이 되는 중에 있죠. 그런데 학생들,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 베스트 그리고 부산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 바스가 그것인데요. 2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학생 개인별 진단과 수준별 맞춤 지원, 학습 지원을 통해서 학력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계기는 학부모나 교사들께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베스트를 시행을 하고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바스를 통해서 그게 맞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88%의 호응률을 보이고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호응률을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딥페이크죠, 그죠? 딥페이크 네네. 범죄가 충격적이었는데 부산시 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딥페이크의 범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시의회 의원으로서 갖고 계신지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전국 초중고에서 올해만 196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전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나의 행위가 이게 범죄적으로 범죄에 해당되는지조차 모르는 장난삼아 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외에 사건이 벌어졌다면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처해야 된다는 상황이 좀 생각이 들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은 특히 이제 교육위원회에 지금 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아마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지 않나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스톱 신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예, 긴급전화 117을 신고 시에 바로 수사가 의뢰되고 영상물이 삭제되는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했고요. 두 번째로 전국 최초로 교육 과정에 연계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윤리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는 1차 시 이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전국 최초로 법교육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나 지원청에 찾아가서 교육청 관계자와 그리고 변호사, 경찰관들이 가서 우리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교육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걱정이 됐던 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하윤수 전 교육감이 결국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산시 교육청의 수장에 부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지금 잘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체제로 대행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부산 교육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임 교육감께서 부산 교육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신규 사업들을 많이 도입하시고 열정적으로 뛴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아침 제인지를 통한 인성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학력 신장 프로그램, 전국 최초 늘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지금 공내대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미비한 부분은 미비한 부분대로 저희들이 부산시 의회에서 또 잘 관리하고 토론하고 소통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잘 되는 부분은 잘 된 부분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부산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 올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네, 특수학교의 학급 증설과 일반 학교 특수학급 확대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양적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의 내실과 특수교육 대상자 간의 형평성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살펴볼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간의 지원의 차이가 없는지, 또는 일반 학교 내에서 특수학급을 이용하는 학생과 완전 통합 대상자 간의 차이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의회에 시의원 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 특수학급 대상자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조례도 개정하고 또 제정도 했습니다. 특히나 조례 개정 제정을 통해서 변화된 큰 사업으로는 특수학교 교육 대상자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확대입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이나 학부모들이 사실은 우리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나 걱정 때문에 취학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걱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전에 한 3개월 내지는 짧게는 한 3주 정도 먼저 학교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또 그 급식을 탄다든지 줄을 선다든지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행적으로 먼저 경험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학부모는 우리 학생이 특수학교로 가야 될지 특수학급으로 가도 될지에 대한 결정도 하고 또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라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익힐 수 있도록 예비 학교 부분을 확대하고 그 예산을 많이 좀 편성했다는 것 올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뭔가 좀 더 중점을 둬서 부산 교육을 발전을 시켜야 될 건데요. 어떤 지금 보관을 좀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이제 24년도에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신규 사업들도 많이 했고 전국 최초 사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초 사업보다는 이제는 25년도에는 그것을 내실화시키고 또 교육 현장에 정착시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학력 신장이라든지 인성 함양 그리고 부산의 넓은 문형에 대해서도 그리고 교사가 교육 활동을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 통학 문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사실 부산이 학교 인근의 도로가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통학버스가 와서 애들을 하차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성하차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또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학생들이 내릴 수 있는 곳을 정하는 것을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책무로 규정해놨습니다. 지금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지향하고 있고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자 경제, 문화예술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학업 인프라나 시스템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부산을 떠나지 않도록 학업 인프라 구축과 부산형 늘봄학교의 발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특유의 정서 그리고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부산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전국체전 기점으로 우리 부산 지역 체육계가 활기를 띠고 시민들도 더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산 문화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고 또 동시에 내년에 어디에 중점을 둘 건가까지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올 한 해 부산 문화계를 바라볼 때 자, 성과다, 아쉽다 이 부분 또 짚어주시죠. 네, 먼저 성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부산 콘서트홀 준공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사가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부산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됐고 OTT 플랫폼 촬영 스튜디오도 추진하고 있는 등 양적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좀 다소 아쉬웠던 점은 부산시의 지역 문화계 간의 소통 부재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미술관인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과정이나 부산 문학관 건립 과정에서 지역 문화예술계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부산시의 소통 부재 문제였습니다. 구도운동장 재개발 사업 또한 마찬가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24년도 부산문화예술에 있어서는 희비와 이해가 교차하던 시기였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문화예술은 한 걸음 더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한 해였다. 그또 아쉬운 점은 사실 봉피두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함에 있어가지고 지역의 문화계라든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상당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었다는 것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쉽고 지금이라도 잘 해결돼서 정말로 제대로 된 미술관 그리고 우리 부산의 문화가 좀 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시민들의 관심이 구둑운동장하고 네. 사직운동장 재건축에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구둑운동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건축? 네, 구덕운동장은 1973년도에 건립이 돼서 현재는 안전등급 C등급으로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점은 부산시와 서구 주민들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추진 방식에 있어서 부산시는 대규모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던 점에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후 구덕운동장 재개발 방향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주민 반대 의견이 많아서 현재는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다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거듭나고자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으로 그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운동장 재건축은 뭐 예산 부족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사직야구장은 이제 개장한 지 4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시설로 관중 불편 및 유지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에 부산시는 지난 11월에 사직야구장 재건축 비전 발표를 하면서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여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투자 협약 및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운동장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사실은 이제 부산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야구구장을 통해서 또 시민들께서 우리 야구에 대한 사랑을 또 표출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그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그 행안부의 설득 작업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든지 거기에서도 이렇게 좀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퐁피듀 미술관 분관은 조금 시끄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 네, 부산시는 지난 9월에 퐁피두 미술관 부산분관 유치를 위해서 퐁피두 미술관 측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 그리고 부산 문화예술계와의 소통 부재가 또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경제,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운드 테이블을 좀 구성을 해서 11월, 12월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취합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민공청회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설계 용역 시에 반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설계를 하고 2028년도에 착공, 31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퐁피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뭐 잘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 모양이죠. 문화예술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뭐 미술관을 가져온다든지 품을 가져온다든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의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부산의 특유의 정서 그리고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그것이 진정한 부산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의 향토 예술가들이라든지 또 젊은 작가들과의 협의 그리고 논의 그리고 소통들이 좀 부족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좋은 결과가 우리 예술계에서 도출되었으면
싶습니다. 음악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부산 콘서트홀이 준공이 되고 얼마 전에 파이프 오르간 설치가 진행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네. 잘 돼서 내년에는 개관이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6월에 개관을 목표로 네.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산 콘서트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부산 진구 시민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00석의 대공연장과 400석의 챔버홀로 구성된 클래식 전문 공연장입니다. 비수도권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는 공연장이고요. 파이프 오르간은 독일 현지에서 제작하고 테스트를 완료하고 지난 10월에 부산항에 도착해서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2월에 설치 완료 후에 정음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 규모가 높이 9m, 너비 16m로 합창석 뒤편에 벽면에 세워질 예정이고요. 국내 공연장 중에 파이프 오르간 설치 사례는 딱 지금 3군데밖에 없었고 세종문화회관, 롯데콘서트홀, 부천아트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종문화회관은 78년도에 설치가 돼서 굉장히 노후화돼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전국에 부산 아트 콘서트홀까지 하면 3군데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설치로 부산 콘서트홀이 세계 최고 수준의 클래식 콘서트홀로서 이 상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요. 동시에 수준 높은 완성도 높은 클래식 공연이 가능해져서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체육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내년 10월에 부산시가 25년 만에 전국체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준비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개 종목, 장애인 체전은 또 31개 종목이며 현재 아시아대 주 경기, 그다음 대학교 구군 경기장 81개소를 개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악, 스쿼시, 테니스 같은 3개 종목은 신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체전 개폐식 총감독은 박할린 감독으로 선정이 됐고요.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25년 만에, 25년 만에. 부산에서 제106회 전국체전이 개최되고요. 동시에 제4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도 열립니다. 현재 진행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선수들 또한 몸을 사리지 않고 연습에 매진 중에 있고 최근에 시직장운동경기부와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연습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국체전 기점으로 우리 부산 지역 체육계가 활기를 띠고 시민들도 더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부산 교육, 부산 문화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두 분께서 각각 그 영역에 지금 시의회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김 의원님은 부산 교육에 대하여서 우리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요. 송 의원님은 부산 문화와 관련해서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청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4년도 정말 우리 부산 교육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점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인성교육이라든지 학력신장이라든지 넓은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큰 효과를 또 나타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산 교육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불식시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5년도에는 정말로 이것을 정착화시키면서 제대로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전임 교육감님의 부재로 인해서 상당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 공백을 우리 부산시와 부산 시민들 그리고 부산시 의회가 잘 메꿔 나가면은 교육청도 같이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부산 교육을 완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17개 시도에서 문화시설적인 측면에서 한 10위권 정도 중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개하고자 현재 오페라 하우스, 부산 콘서트홀, 그리고 폼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응원과 많은 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부산시의회 서전 의원, 송호연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국에서 민자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런데 이 민자도로가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산 동구와 사상구를 잇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북항을 가로지르는 부산항대교와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산성, 천마터널까지. 총 길이 30.3km의 이들 7개 도로는 모두 민자 유료도로입니다. 공공재인 도로를 민간 자본이 돈 들여 짓는 대신 최장 40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부산시로서는 건설과 운영에 드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통행료 외에 이들 민자 사업자가 시 예산으로 받아간 재정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비교를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해 이들이 받아간 재정지원금의 가치를 도로공사가 시작될 당시로 환산해봤습니다. 앞으로 2년 뒤면 민자 운영이 끝나는 수정산 터널. 97년 터널 건설 당시 민간 자본 772억 원이 투입됐는데 도로 개통 이후 20년간 지급된 재정지원금 전체를 97년도 물가 기준으로 환산해봤더니 1,043억 원이나 됐습니다. 오히려 공사비보다 270억 원가량 많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까지 이들 7개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모두 6천억 원. 통행료만으로 민자도로 운영이 가능해 세금을 아낄 거라 생각하지만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62억 원 늘어난 840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네, 부산의 민자 유료도로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현황이 실제 그렇습니까? 네, 전국의 유료 도로로 파악이 되는 곳은 통계청에 따르면 34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부산은 총 7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통행료 징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무료 도로로 전환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번영로나 제2만덕터널, 황령터널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 서울은 5곳, 이제 경기도는 6곳 정도 되는데요. 부산의 광안대교가 부산 안에서는 유료 도로 중에서도 가장 통행량이 많습니다. 역의 교통량은 10만 9,043대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라고도 이제 나와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 25년에서 40년 정도로 지금 통행료를 징수받게 되어 있고요. 민자 투자를 통해서 이제 민간에 우리가 지원금을 좀 주어야 하는, 그러니까 건설 비용에 대한 예산은 좀 낮출 수 있지만 이후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자도로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시 재정 자립도에 있습니다. 부산시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5%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줄곧 이제 그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상태고요. 결국엔 초기에 이제 시 재정만으로는 이런 이제 교통 접근성 확보를 위한 터널들을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건설 가능성이 불투명한 국비나 아니면 이제 시비도로 대신에 이제 민간에서 터널을 짓고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차선을 지금 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뿐만 아니라 또 예산 측면에서 볼 때도 부산 경우에는 민자도로에 세금이 오히려 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뭐 건설비 자체도 약 7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제 네네. 그 물가를 반영하면 그 정도로 들게 되고 이제 매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우선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53조와 그리고 유료 도로법의 제23조 6항과 같은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제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민자 사업자의 부담의 비용이 늘어나면 그 건설비를 부담한 대신 이렇게 지원금을 통해서 그 운영비나 이런 적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제 MRG 제도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최소 운영 수익 보전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보전 금액으로 국비가 약 4조 1,984억 정도가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전 금액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 제도는 2009년에 폐지가 되었지만 협약 때문에 대부분 22년까지 지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 지원 부담 자체가 지금 MRG 제도 지원금뿐만 아니라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보존금도 나가게 되는 구조라서 이 재정 지원금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재정 사업으로 시가 건설 비용까지 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최초 실시 계획을 할 때에도 그 통행량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함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도로마다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다르긴 한데 수정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투입된 재정 지원금이 공사비보다 훨씬 많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저 수정산 터널 유료 운행 기간을 보면 2002년부터 예, 예, 2002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이렇게 지금 유료 운행 기간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정이 그 부산시 재정이 지금 2004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1,834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통행량이 처음에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수정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MRG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예상 통행 수입의 90%까지 시에서 보장해주는 협약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이 부분도 좀 부당하다 해서 70%로 이제 바꾸는 협약을 진행을 했으나 통행료 수입이 지금 60%에도 그 수준에도 머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정한 예측치에 이제 70% 밑으로 이제 밑돌면은 민간 사업자에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지금 아직까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시 재정이 계속 이제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막 세금이 샌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유료 도로들은 어떤가? 대부분이 이렇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민투 사업 관리에 대한 철저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통행량을 처음 민자 사업자에서 제시했던 통행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협약 변경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협약 변경 조항이 좀 들어가 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던 것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이자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 자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체 금융 차입을 발생시키는 경우들도 수정산 터널뿐만 아니라 백양 터널에서도 발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혹은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보다 철저하게 좀 적극적으로 함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터널이 지금 이 민간 도로들 같은 경우에서는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경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연장이나 여러 가지 송사의 과정에서도 민간 기업은 건설 이후에 공익적인 책임을 다하는 부분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공사 중인 곳이 있는데요. 만덕, 센텀, 대심도 여기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시에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이제 민간 관리 관리 운영권자와 지속적인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든 재정 절감을 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금 건설 중인 또 이제 유료 도로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그 관리 운영권자로 운영해야 될 그런 도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만덕 센텀간 이제 도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총 연장이 9.62km인데 2019년도 착공 들어가서 이제 모든 구간이 지금 관통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67%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속화 도로가 뚫리게 되면 현재 이제 만덕에서 센텀까지 이제 그 40분 가량 걸리는 그런 교통이 이제 11분 정도로 이제 30분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러네요. 네. 기존 민자 유료도로와 마찬가지로 통행량이 적으면 또 시에서 이걸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협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시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시 의회에서 조례 같은 걸 뭐 개정한다든지 필요하지 않나요? 상위법에 이미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시의회에서는 아무래도 관리 감독이나 감시의 기능을 좀 통해서 이 부분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부담 경감을 좀 앞세우는 차원에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협약 조정권이라든지 사전 검증이나 혈세 낭비가 되는 곳은 없는지를 좀 파악을 하면서 중간중간 시가 민간 기업과의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 민자도로 이제 관리 실시 협약 변경에 대한 이제 조례에 이제 나와 있는 민간 사업자와 협약 조건을 조금 이제
중간에 이제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협약 조건을 더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법에 나와 있는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재정지원금을 차등하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가 고려하고 시의회에서 그런 조례들을 변경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공항 리무진이 폐업한 뒤 부산시가 도입한 2029번 버스. 해운대부터 광안리, 서면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2029번 버스가 곧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이곳 해운대에서 제 캐리어를 끌고 직접 김해공항까지 가보겠습니다. 가방을 끌고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 자리에 캐리어를 가득 실은 해외 관광객들이 보입니다. 승객들이 탈 때마다 이어지는 짐과의 전쟁.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들쑥날쑥입니다. 배차 간격은 1시간이지만 비행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승객들이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많습니다. 불편을 당장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부산시는 2029번 버스는 임시 노선일 뿐이라며 내년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공항 리무진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공항을 오가는 리무진이 폐업을 했다는데 그 부분 한번 짚어보시죠. 예, 지금 공항 리무진이 지금 폐업을 하고 지금 임시 노선으로 지금 대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항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민자의 이제 민간 사업자가 부산시의 면허를 받아가지고 19년 동안 운영을 했던 그런 노선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 운행을 했다가 19년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제 조금 휴업을 했다가 다시 2013년 2월 달부터 운행을 재개했는데 그마저도 2014년 7월 달, 올해 7월 달에 폐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폐업한 이유로 보면은 긴 배차 간격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제 공항 주변에 주차 요금이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그러니까 30분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비행기 시간을 맞춰야 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리무진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주차 요금 같은 경우에도 공항 주변에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000원에서 15,000원대고 그리고 사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7,000원에서 10,000원입니다. 그런데 리무진 이용 요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그 요금이 불합리하게 그렇게 그 높은 요금 때문에 리무진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임시적으로 2029번 버스를 지금 운영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게 기존 공항 리무진에서 해운대 노선에다가 이제 부산역 노선까지 좀 일부 추가하고 김해공항에서 서면과 해운대를 거쳐서 운행하는 급행 좌석버스 6대가 지금 임시로 운영 중이기는 합니다. 다만 약 60분 간격이라고는 하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서 배차 간격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왕복으로 따지면 거의 4시간 정도를 넉넉하게 소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뭐 교통 이용 요금인 2,100원 수준이지만 결국은 비행기를 탑승한다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문제와 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소비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니즈를 좀 만족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만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2029번 버스 외에 공항으로 직접 연결하는 다른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시 도착이 보장되는 이제 신뢰성 있는 교통수단으로 지금 꼽을 수 있는 게 부산 김해 이제 경전철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경전철조차도 공항역에 내려가지고 5분 정도 걸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도심과 이제 연결되는 직행 버스 노선이나 도시철도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상 교통 외에 새로운 또 이제 교통수단 확보가 지금 빨리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리무진 버스를 다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리무진 버스에 대한 운영자를 신규 공모를 하겠다, 재공모하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재정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원이라는 방식을 앞세워서 공모를 하는 것보다는 사업 구조에 대한 개편과 계획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수익 구조 마련에 좀 집중을 하면서 모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김해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방향에서는 그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선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를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무진 버스를 계속 적자 구조가 나는 상황에서 운영을 해서 재정 지원금을 투입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짐을 좀 운송할 수 있는 포터 서비스라든지 혹은 뭐 자율주행에 대한 버스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DRT를 운영을 한다든지 부산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행정이 사후 약방문식이 되는 게 사실은 리무진 버스가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체험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부산을 찾는 그 관광객이 올해 290만 명이었거든요. 아마 내년부터는 300만 명을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교통 인프라,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항과 연계된 이제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리무진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연계망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중교통을 연계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국인들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중교통을 또 이용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에서 이제 부산페이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네네. 2024년 6월부터 부산페이를 통해서 이제 동백전 결제 그리고 캐시백 혜택뿐만 아니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외국인 메뉴판 안내 이런 것들 관광 상품에 대한 정보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비집 부산 패스라고 이거는 이제 부산시와 부산 관광공사가 연계를 해서 부산의 주요 관광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부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 안내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서비스 개선 그리고 교통수단 을 다양화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류소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영어를 변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에서 공항으로 연결하는 그런 교통수단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걱정거리가 시티 투어 버스도 여러 번 멈춘 적이 있다고요. 관광객들께서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그럼요.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시티투어 버스가 가장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는 운전기사 부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임금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시티투어 버스에 대한 파업 과 같이 이루어지면서 운행이 좀 중단되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출자 기간인 우리 시가 이제 논의를 좀 거쳐서 용역을 진행을 했고 이로 인해서 임금 규정이 좀 개정될 전망입니다. 임금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굉장히 낮았던 기본급을 좀 인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수 승급제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연 기준 기본급을 이제는 약 200만 원 선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 인상도 추진을 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통해서 시티투어 버스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또 불경 도민들까지 생각을 하면 가덕 신공항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렇게 교통수단이 지금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연계된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이제 용역들이 진행이 됐고 그거에 대한 계획들도 지금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다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섬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망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김해공항보다 더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 교통망을 저희가 건설하면서 같이 이제 늘려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 기본적인 접근 도로와 철도는 계획했던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이제 환승센터라든지 그리고 서부 경남 쪽에 이제 직행 노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남은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건설하고 있는 주체와 또 이제 접근 노선을 확보하는 부서가 또 이게 틀리기 때문에 각 기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이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노인의 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부산하면은 지금 경제도 문제가 많고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요. 부산의 소득이 전국에서 최하위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가구 소득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GRDP를 볼 때는 사실은 좀 전체적인 시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목 GRDP와 실질 GRDP가 또 있고 여기에서는 생산면, 지출면 그리고 분배면에 대해서 좀 골고루 봐야 합니다. 부정적인 지표는 사실은 개선과 우리가 대안을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인구가 유출되는 것만큼 이 부정적인 지표만 강조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삶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실 수가 있습니다. 시와 시의회가 이 부정지표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은 지금 이 부산 GRDP 전체적으로는 7위 중위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개인 생산인, 개인 소득이나 이 가구 소득 같은 경우가 지금 하위에 머무른 것은 우리가 산업 구조와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의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한 문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경제 체질에 대한 개선 문제를 먼저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가구 소득이 어쨌든 최하위라고 지금 발표가 됐고요. 그 원인은 뭡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산시의 이제 주력 산업이 지금 침체기를 겪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따른 이제 고용 부진 그리고 이제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렇게 가구 소득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업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제조업들이 이제 주력 산업이었는데 만성적으로 이런 산업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부산시 내 이제 내수 부진이 지금 또 이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도권 집중이 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였기 때문에 부산시의 가구 소득이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통계청 발표가 이번에 나왔는데 다른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항목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산업 구조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방향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부산 같은 경우는 경남의 저임금 노동자가 부산으로 온 케이스가 많다라는 것이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반대로 부산의 고임금 노동자들은 경남이나 외지로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해서 우리 부산이 미래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R&D나 설비 투자가 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산업 구조를 모두 개편을 해야 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신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지금 2.3% 전국 비중으로 굉장히 낮은 것에 불과해서 이제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고요.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는 건설업이 경기 부진이라 이 부분도 하나의 그 낮아지는 지표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부터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 이에 대한 반짝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전문적인 서비스업보다는 영세한 서비스업 위주로 지금 경제 성장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산업과 고부가가치로 좀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결국 가구 소득이 이렇게 낮은 것은 일자리 문제하고 상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적인 과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인구 유출을 막는 그런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부산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산업 구조, 지금 그 건설이나 제조업에서 이제 신산업, IT나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등과 같은 산업 분야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구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이와 함께 이제 소득 지원에 대한 정책들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부산시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세세한 복지 정책들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막 에이펙을 이제 유치를 하고 국제화 도시로 이제 나아가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빠졌던 것이 전문과학기술업,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에서 시대를 지금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워가기 위해서 시에서는 이제 신산업 가치 육성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자금 지원, 이번에 4,500억에 대한 그 현금 유동성을 마련한 부분과 같이 이런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차근차근 변화하는 이 신산업 동력에 대한 시의 정책에 대해서 당장의 성과를 계속해서 빠르게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올 한 해 유센 이슈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부산과 관련해서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또 청년 유출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가구 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부산시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내년에는 정말 내실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새해 카운트다운과 해맞이 등 연말연시 행사를 맞아 부산 도시철도 운행이 늘어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31일 도시철도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막차 시간을 최대 2시간 연장하고 다음 달 1일 해맞이 행사에 대비해 2호선과 3호선 열차를 모두 18차례 추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에 노로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부산시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부산의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142명으로 최근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시간에서 48시간 안에 구토와 설사, 복통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의 플라스틱 조화 반입 및 판매 금지를 앞두고 부산시설공단이 지난 26일 공원 묘지와 봉안시설에 설치된 조화를 수거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플라스틱 조화 소각 처리 중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먼지, 탄소 배출량 66톤이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 지역 공제업 종사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노동권익센터가 올해 공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동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99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65.2%를 차지했고 평균 46.2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이 지난 21일 기준 연 매출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은 지난 2016년 국내 지역 점포 가운데 첫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최초로 2년 연속 2조 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번 내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시사 포커스인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해 인사도 미리 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평온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2025년 을사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